이번에 다룰 작가는 헤르난 바스라는 작가입니다. 헤르난 바스 1978년생이니까 뭐 비교적 젊은 작가죠. 이 작가는 제가 타이틀을 망각의 초현실적인 유희라고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이 망각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망각이 하나의 그 인간의 어떤 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제거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죠. 우리가 과거를 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현재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에 몰입을 할수록 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치야, 일로 와. 너 왜 짖고 그래? 너 인사나 해.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 이 작가는 이제 쿠바 작가고요. 쿠바계 미국 작가고,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살 때 루벨 패밀리 컬렉션으로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해고전을 열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분들이 누벨 패밀리인데 세계적인 콜렉터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콜렉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젊은 나이에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뉴욕의 리만 머핀 갤러리, 그다음에 런던의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 그 파리의 이마누엘 페로텐 갤러리, 전부 다 그 중견 갤러리들, 세계적인 갤러리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전시회를 하고 또 콜렉션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거고, 완전히 미술관형 작가는 아닌데 아무튼 그 콜렉터들한테는 상당히 그 인기가 많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가의 화풍을 보면은 뭐 이런 작품인데요. 상당히 그 감각적인 색채, 그리고 세련되고 즉흥적인 붓터치, 뛰어난 상상력으로 극적인, 연극적인 그런 연출 능력으로 현실 같은 허구를 만들어낸다. 마치 관람객이 판타지 영화를 보듯이 매혹적인 초실제 세계로 몰입하게 한다. 제가 이 초실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초실제라는 거는 하이퍼 리얼리티, 뭐 보드리아르의 용어긴 한데, 장 보드리아르가 가상현실을 이제 그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초실제는 우리가 이제 허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실제를 변화시키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뭐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용어를 쓴 거죠. 이 작가의 궁극적인 그 의도는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역시 그 이분법적인 거죠. 이분법적인 하나의 우열로서 뭐가 더 중요하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이 작가의 경우는 그 실제와 허구 사이에서 어떤 초실제라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초실제는 실제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지만 실제보다도 더 실제 같은, 더 유용한 어떤 무엇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 작가의 어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19세기 유럽 문학계에 널리 퍼져 있던 댄디즘이나 데카당스, 그리고 영국의 탐미주의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 작가의 개인적인 캐릭터는 게이라는 점이죠. 게이로서 자신의 불안한 성 정체성과 불안정하고 미스테리한 상황을, 그게 이제 이 작가한테는 하나의 추의식, 그 트라우마
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기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예술로 극복하고자 하는가? 그 데카당스 같은 뭐 그런 어떤 또 댄디즘, 데카당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다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오스카 와일드한테 심취한 것도 이 오스카 와일드 이 게이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감춰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걸 감추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다 하고 나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뭐 재판도 받고 뭐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오스카 와일드의 개성과 자기의 게이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통하가 많았기 때문에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자주 봤죠.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예술로서 풀어가는 방식의 모델이 되는 이게 소설이라고 본 거예요. 이 소설 쪽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림을 하더라도 그 풀어가는 방식을 나의 개성을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그 미술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 문학가 중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 작가 양혁이 씨도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거든요. 그 문학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자기 정서가 맞는 작가를 찾아서 그 작가의 소설을 계속 읽으면서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조형 작업을 하는 거죠. 이 풀어가는 방식을 볼 때는 이 문학 작품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2년에 한 번꼴로 다시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다. 와일드의 작품 속에는 동서계적 요소가 암호화된 형태로 들어있다. 작품 속 소년들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끔 복잡한 층위로 표현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커가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순간들을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연옥을 경험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자, 이 소설에서처럼 자기도 그런 게이로서 좀 그게 사회화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표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 계속 남아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미묘한 어떤 불안함, 이것이 이제 이 작가의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뭐 이 작품은 이제 회화가 주로 풀어가는 방식이지만 뭐 비디오나 사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했던 비디오 작업인데요. All by Myself라는 작품인데 1시간 30분짜리 영상인데 2004년에 시작했어요. 본인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릴 적 미국에서는 마치 누군가와 껴안고 키스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감싸는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런 장난을 어시스턴트에게 시켜서 퍼포먼스 영상으로 제작했다. 유미주의자처럼 자기 자신을 애무하고 탐미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이런 그 유미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게이로서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그 기질이 하나의 그 예술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예술 철학을 명료하게 그 정리된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평소 SF 영화를 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현실을 잊고 정말 잘 묘사된 그 세계에 빠져드는 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예술은 현실을 잠시 망각하고 온전히 즐기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본인의 예술관이에요. 뭐 예술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을 잊고 어딘가에 몰입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빠져드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들이 순간 그 안에서 뛰놀면서 그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즐기지만 사실은 가짜인 공간을 그리고자 한다. 나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자연의 실제 풍경을 그린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로 만들어진 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를 잊고 인간의 상상력,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느끼길 희망한다. 아주 간결하게 썼지만 본인의 예술적 의도와 그 지향하는 바를 명료하게 정리된 작가 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딘가에 몰입해 있을 때 그 몰입된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몰입돼 있으면은 그게 가짜 같지만은 그것이 더 궁극적인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술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초기작들을 보면은요, 주로 이런 그 소년들, 자기 자화상으로 연상되는 그 소년들이 나오는데, 이 소년들은 한결같이 이 불안한 모습, 고독하고 불안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백조의 왕자인데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작에서는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체성이 불확실한 과도기적인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기의 소년을 그리는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담고 싶기 때문이다. 자, 이 작가가 지금 저항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심리적인 거예요. 이 사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게이로서 이 사회에서 받는 그런 것들 잣대에서 생긴 어떤 불안한 의식, 이 불안이 항상 그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이 불안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분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전부 다 어떤 그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이제 소설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면서 불안이 전체적으로 깔리고 있다는 거죠. 그 작품의 이런 태도로 볼 때 이 작가의 비슷한 류의 그 작품들은 에곤 실레가 꼽을 수 있고요. 에곤 실레의 뭐 이런 작품 보면은 에곤 실레도 이 젊은 나이에 이 천재 화가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이 작가도 항상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 일찍 요절을 했지만 그래서 이 작가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가운데 있는 작품은 뭉쿠죠, 뭉쿠. 뭉쿠도 자기 어머니하고 또 자기 누이가 일찍 죽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갖고 있었고, 이 사춘기 소녀를 그린 이 작품에서도 그 사춘기 소녀의 그 불안감을 그린 거거든요. 이 표현주의 경영의 작품에서는 이런 그 불안이 자기의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 주제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헤르난 바스의 작품입니다. 상당히 정서적으로 통하는 바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헤르난 바스가 풀어가는 방식은 저렇게 불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이제 풀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해 들어가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불안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연극적인 상황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있음직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들은 소년과 어른의 경계에 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어중간한 상태로 자신의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런 모호함이 보는 이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기에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더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 예술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때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불안하니까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예술이 안 되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불안한 마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불안이 하나의 그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 대상에 몰입을 하는 건데 이 작가는 자기가 대상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 아까 그 영상 작품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껴안고 막 이러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관심이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고. 작가에 따라서 아까 그 비쿠냐처럼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내면이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자기 마음이 주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그 그릴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그 불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계속 관조하면서 거기서 계속 관조하다 보면은 몰입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그림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어떤 그 마음의 상태, 불안하고 모호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예. 명료하면은 뭐 그게 파고들 게 없는 거죠. 뭔가 이 대상에 대한 호기심, 예, 호기심이 생기는 거는 내가 다 모를 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지 다 알고 나면 호기심이 사라지니까 더 파고들 수 없는, 몰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고들다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런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어떤 뭐 특정한 소설에서 착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설의 내용을 따라가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상상력과 자기 마음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서 뭐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설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사파가 되겠죠. 근데 사파로 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소설을 새롭게 쓰는 거죠. 그 원본을 차용해서 자기가 소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소설의 사파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사파에서 빠져나오는 헤르만 바스의 어떤 그 방식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몰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 떠오른 장면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장면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이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상상력이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뭐 대충 꿈을 꾸는가 아주 선명하게 색깔까지 그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꿈을 그리려고 하면은 생생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대충 느낌만 있는 사람들은 그리려면 어렵죠. 언어로 쓰기도 쉽지 않은데 이 작가는 그러니까 몰입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면서 또 장면이 분명해지고 그리면서 이게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이미지와 그림 사이를. 그리고 그리면서 이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화가 생생해요. 살아있어요. 어떤 장면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따라 그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벌써 경직돼 버리거든요. 그냥 색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계속 느낌만 있는데 그 느낌을 잡으려고 계속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즉흥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동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감각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냥 막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그 추구하는 바가 있을 때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감각이거든요. 이 작품도 그 미국 시인이죠. 데이비드 소로우의 그 웰든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오두막과 그 소녀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요. 여기 오두막집이 있고 이제 소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발이지 그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리면 삽하죠. 출발을 그렇게 하지만 이 그려가면서 이제 자기가 스토리를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소설을 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즉흥적으로 어떤 이미지들이 그려지고 그 이미지를 옮기면서 완전히 그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작품의 제목도 생각의 흐름이라고 지어놨는데 이 생각이 이게 흐르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흐르는 거를. 정지된 걸 그리면 삽화가 되지만 흐르는 걸 그리면은 이거는 기운 생동한 생명력 넘치는 감각적인 그림이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책을 보면서 이야 이건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 곧잘 작품이 반영한다. 최근작은 이런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소설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처음부터 그 소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이 초기 작품들은 조금 이렇게 좀 더 거칠게 좀 더 즉흥성이 많이 개입되고 있죠. 이거는 불신의 순간적 유해라는 제목이 있어요. 놀이공원의 정글 크루즈라는 부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불신의 그 순간적 유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를 잠시 망각하고 완전히 빠져서 즐기는 능력이나 마술적 순간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 있으면은 현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죠.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유희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망각이라는 거는 이 작가한테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그 현재 그 순간을 들어가는 거는 망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데 현실에 몰입할 수가 없겠죠. 이 작품은 인간이 사실 판단을 보류하고 보이는 세계 자체를 실제로 느끼는 순간을 담고 있다. 뭔가 그 생각이 사라진, 그 생각의 그 판단 작용이 사라진, 그러면 이제 감각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감각. 그럴 때 이제 완전히 우리는 몰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놀이동산이나 정글 크루즈 같은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면서 그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즐기지만 사실은 허구의 공간이다. 그렇듯이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자연의 실제 풍경을 그린 것 같지만 볼수록 허구로 만들어진 자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게 있음직한 풍경이지만 사실은 허구라는 거죠. 허구. 그리고 허구가 우리로 하여금 더 어떤 실제 같은 어떤 몰입의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초실제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하이퍼 리얼리티. 그러니까 이 작가한테 예술은 몰입하게 하는 거, 보는 사람을 빨려들게 해서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거.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완전히 현실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 순간. 몰입해서 어떤 쾌감이, 미의식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 작가가 좋아했던 작가는 이제 드쿠닝이라는 작가인데요. 추상표현주의 화가죠.
득근육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서 그의 작업실 이미지를 소재로 삼았다. 그에 대한 찬미와 미묘한 질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소년이 작업실의 창문을 새총으로 깨는 상상을 했다. 프리드리히 작품 해변의 수승에서처럼 거대한 자연 속에서 그를 마주하는 다윗과 같은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다. 자, 이 작가가 이제 작품을 어떻게 이제 그려가는가 하는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그 작가의 말을 지금 소개를 했는데요. 이 작품을 이제 어떻게 그렸는가 하는 그 작가의 이야기예요. 그 작품에 착상을 할 때 그 드쿠닝, 자기가 좋아하는 그 드쿠닝을 그려야 되겠다. 드쿠닝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 드쿠닝의 작업실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아주 그 존경하는 넘기 어려운 그런 대가에 대한 그 감정이라는 건 찬미와 더불어서 어떤 자괴감을 주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복잡한 감정을 담아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 다윗과 골리앗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자기가 이제 새총으로 이 드쿠닝의 이 창문을 깨는 그런 상상을 한 거죠. 그 골리앗은 이제 드쿠닝이고 본인은 다윗처럼 그런 이제 또 허무맹랑한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문이 깨진 그림을 그리고 또 이걸 그려가면서 보니까 이 프리드리히의 작품 낭만주의,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죠. 이 해변의 수도승이라는 작품, 또 이렇게 이 수도승이 해변에 둘러싸여서 뭐 이렇게 고독하게 서 있는 모습, 뭐 이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순간적으로 스토리를 짜내가지고 생생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실제 장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딱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법도 여러 거장들의 작품을 차용해와요. 거장들의 화풍과 기법을 모방해서 마치 DJ가 음악을 믹싱하는 것처럼 여러 선배의 그림을 차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장 듀뷔페의 양식과 잭슨 폴록의 뿌리기, 리터의 추상 등 거장들의 화풍을 섞어가면서 그들에 관한 존경을 표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제작했다. 이 작가는 자기 스타일을 여러 대가들의 작품을 비빔밥처럼 이렇게 섞어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색채 감각이 뛰어나고 즉흥적인 그 표현 능력이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쾌감을 주죠. 확실히 그 게이들이요, 그 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독특한 색감이 있어요. 그림만 봐도 이게 딱 느껴지듯이 그런 어떤 그 호크니도 그렇잖아요. 호크니도 그 색채 감각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좀 미묘한 그 지점들을 이렇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 색깔에서. 그렇죠? 이 색깔이 뭐 왜 그렇다는 말을 할 수 없죠. 화려하면서도 이 중성적이면서도 아주 그 미미한 감성을 자극하는 이 남자 그림치고는 상당히 지금 그 섬세한 그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작품은 그 마이애미 외곽에 있는 그 지역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기 주변 풍경이고 이런 그 난잡한 주택 풍경을 그리면서 이제 상상력을 작동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요 두 대의 차는 캐딜락 차죠. 이게 뭐 한때는 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인기가 있었던 그 차인데, 이게 이제 그 폐기물처럼 이게 버려져 있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에 그 플라밍고가 이제 날아 들어왔는데, 여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분홍색 플라밍고가 있어요. 이 플라밍고를 보고 이 하얀 플라밍고가 자기 동족인 줄 알고 날아 들어왔다가 이 밑에 있는 이 그물에 걸린 겁니다. 가짜 플라밍고를 보고 날아왔다가 진짜 플라밍고가 이제 흰 그물에 이제 걸려 있는 장면인데, 뭐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와서 예, 생활을 하게 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이런 그물 같은 거일 수 있다.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그물 갈 수 있다. 뭐 이런 뭐 상상을 하면서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뭐 실제로 있음직하게 너무 생생하게 그리니까 뭐 실제 뭐 있음직하죠. 자, 2016년, 17년 무렵의 작품들입니다. 2019년 최근 작품이에요. 최근 작품이 오면은 윤곽선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서 좀 즉흥성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조금 맛이 좀 약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리는 순간에 그 즉흥적인 터치에서 오는 그 맛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뭐 주인공들은 여전히 그 불안한 그런 내면을 반영하고 있죠. 눈빛 같은 데서 그런 게 잘 느껴지죠.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선장 안에서 그 상상이고, 오히려 조금 더 어떤 사파적인 성격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는 너무 명료해졌다고 그럴까요? 어떤 너무 사실처럼 보이려는 그런 것이 그 즉흥성을 좀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즉흥성에 의존하는 작가들이 그림 그릴 때는 이 몰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몰입이 안 될 때는요, 이렇게 생생한 그림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몰입하기가 쉽지 않죠. 뭐 작품이 막 주문이 밀리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잘 몰입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림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서 어떤 사실적인 쪽에 조금 그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최근 작품들, 자, 이게 2019년 작품들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기는 그 즉흥성이 약해지고 있다. 처음에 한 번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딱 만들어지면,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걸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는 순간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지금 못 잡아내고 있다. 그 얘기는 그림을 그릴 때 그 2010년대 중반 무렵에 그 몰입도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병풍식의 작품도 있고요. 2019년 작품이고요. 그렇죠. 그림이 좀 모호한 지점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림이 사파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더 이 작가한테는 어떤 그 위기가 아닌가, 조금 작품이 관념화되고 있다. 뭔가 그 몰입보다도
어떤 자기 스타일이 10년 이상 이어지니까 그게 하나의 패턴화 돼가지고 그 패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즉흥성에서 오는 그 기운 생동한 그 맛은 오히려 빠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작품에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뭐 호크니 작품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 즉흥성에서 자기의 본능적인 것이 뭐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 본인스러움을 본인의 그 아우라를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니까 이게 누구 작품 같다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는 거예요. 호크니 작품하고 좀 연결이 되죠. 네. 색감이나 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 참 이게 예술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완전히 사파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뭔가 지금 하나를 놓친 겁니다. 잘 나가다가 중요한 그 무엇을 놓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같은 그 어린아들이 놀이공원에서처럼 완전히 그 빠진 상태.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작가의 핵심이거든요. 그림 그릴 때 이제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이제 그리는 방식에 이렇게 젖어들다 보니까 그게 관습이 돼버린 것이고, 그 전보다 지금 몰입이 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21년 그 올해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린 작품들입니다. 괴물과 뱃사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벽에다가 이제 많은 그 드로잉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회화를 거는 방식을 취했는데 23개의 드로잉이 포함된 대형 벽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주제로 괴물 이야기, 배를 타는 소년들이 미지의 돌괴라 괴물 이야기와 배를 탄 소년들 미지의 돌고래 같은 주제를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해양 괴물에 심취했던 기억을 토대로 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비를 그리고 싶은 생각에 출발을 해가지고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떠올렸다. 부모님이 쿠바에서 바다를 항해의 플로리다로 건너왔다는 것은 나만의 신화이다. 그러나 나는 바다에 인접한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바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바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공포, 어린 시절의 그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린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그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소설이 사파처럼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자기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장면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런 그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몰입이 안 되면 그림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은 상당히 아슬아슬해요. 창작과 그 사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작가의 말로서 정리해드릴게요. 현대인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유로운 생각에 빠지는 능력을 많이 망각해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내 그림에서 잠시라도 현실 세계를 잊고 인간의 상상 능력,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느끼길 바란다. 이 작가도 지향하는 바가 그 명상적인 상태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몰입할 수 있다면은 그게 다 명상의 상태고 우리의 과거를 망각해서 리셋 상태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미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연출하려면은 그리면서 자기가 몰입을 해야만 보는 사람도 그 몰입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냥 관념으로 자기 스타일을 따라하면은
이론만 그렇게 되지 실제 작품에서 그 몰입감이 안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게 사파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은 그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그것이 약간 이렇게 약화될 때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좋은 작가고, 여기에서 새롭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작가가 앞으로 롱런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작품의 미학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고요. 상당히 풀어가는 방식도 과거의 그 재현 회화로부터 빠져나와서 뭐 새로운 어떤 재현 회화로서의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런 메커니즘은 굉장히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 버렸네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길게 하죠. 네. 자, 뭐 작가 연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우리 쉬고 5월달에 다시 뵙겠는데, 우리가 이제 작가 연구를 통해서 그 작가의 어떤 정보를 아는 거, 그거는 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그 작가의 어떤 조건, 예술가로서의 조건을 우리가 다루고, 또 어떠한 장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한계에 직면해 있는 그 지점을 정확히 우리가 간파를 하는 것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그 식견을 갖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앞으로도 제 카톡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질문들을 취합해가지고 중요한 질문들은 뭐 수업 시간 때 또 말씀드리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다음 학기에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월 방학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 창작 세미나 하실 분들은 이제 날짜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봄날 되시고요.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